오늘 평택 문화 토크 콘서트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남 이태용 화가님과 예원 김은숙 화가 부부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야기와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평택저널 대표 강병호입니다. 이태용 화가님하고 김은숙 작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역에서는 많이 좀 알려지고 활동도 하시는데요. 이 두 분 부부 화가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잠깐 2분 동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남편은 서양 화가로, 아내는 동양 화가로 활동 중 집 한쪽에는 부부만의 갤러리를 갖추고 작품을 전시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듯 닮은 부부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작품으로만 보면 서로의 개성이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른 기법으로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부부의 갤러리에서는 동양화와 서양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작업실도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작품에 열중하면서 때론 서로를 응원하며 그림을 그리는 이태용, 김은숙 부부. 좋아하는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전에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또 두 분이 서로 어떤 개성이 강한 작가이면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탱해주면서 끝까지 작가와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어떤 현 시대에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부부로 또 서로의 그 개성이 강한 작가로 살아오게 되셨는데 먼저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는지. 이태용 선생님은 우리 여기 평택이 고향이시고 또 김은숙 선생님은 서울이 고향인 걸로 알고 계신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32 됐을 때 학생들 가르치는 화실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 화실을 옮겨야 될 문제가 생겨서 그 화실을 구하는 중에 이 사람 화실을 방문을 했고 이 사람은 내놓고 잠실로 가려고 하고 나는 거기를 계약해서 들어가는 입장이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 동갑이고 마침 미혼이고 그래서 재미있게도 그 다음에 같이 그림 친구 하자고 그래서 양쪽의 학생들을 모아서 같은 화실로 이렇게 잠실로 옮기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2달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빠른 시대라고는 하더라도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전에 이제 중매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거의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사전에 말씀도 없고 그런 학원 운영하는 것 때문에 만났다가 2달 만에 준비가 됐다가 그 사람이 만나는 건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결혼하면서 그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을 새로 그러니까 새 마나님을 새 결혼을 하게 그 사이에 했고, 제가 이제 집에서 떨어져 나와야 될 때가 됐고, 또 마침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집에서 출가를 하는데 그냥 출가가 아니라 좀 믿는 가정으로 혹시 하나님 뜻이시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었고, 그런데 이 댁에서는 저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저 둘째 아들이 믿는 아가씨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그러려고 해서 그랬는지 전격적으로 아주 굉장히 둘이 닮으면서 같은 거를 바라고 사람이다.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거침없이 그냥 우리 결혼해도 되겠구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는 것에 대한 준비는 덜 됐지만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바로 같이 술 한잔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술 한잔도 했고, 또 야외 스케치를 또 같이 가면서 또 그때 이천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거기에서 교직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를 또 방문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게 이제 만난 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서유를 하시고 도자기에다 글씨를 쓰시고 하시는데, 그걸 또 이 서울에 이제 우리 잠실에 하는데 형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날로 아버지도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남이 이제 형도 이제 만나게 됐죠. 아이고.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학원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잠실에 이제는 커다란 학원을 같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공사하고 바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셨구나.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김원석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태용 선생님 댁도 어떤 신앙생활? 예,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님이 이제는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온 집안이 이제 교회를 우리 동네 교회를 자동교회를 같이 다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이제 거기서 했고, 또 집에서는 빨리 보내고 싶었죠. 왜냐하면 때가 너무 늦으면 실패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임대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차에 이제 제가 이제 자취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좀 이렇게 집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나 자신도 이제 걱정이 되긴 했어요. 이제 생활이 불규칙하고 미술학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아무런 결혼 준비가 두 사람 다 없고 양쪽 집에서도 해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둘이 학원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살더라도 되겠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만남이라는 게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그림을 하셨다는 게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하면, 또 부부로 이어갈 때 동양화, 또 우리 이태용 선생님 또 서양화, 이게 굉장히 좀 다를 수도 있고, 더구나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누군가 하나는 뭐 뒷바라지를 해주신다든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분이 이렇게 작품 생활을 계속 화가로서의 길을 오셨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화이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네, 한국하고. 네. 또 그리는 순서도 달라요. 아,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나를 이제는 좀 도와주고 뒷바라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내 욕심으로는 그랬었는데 뭐 원래 그 그림을 잘 그리고 뛰어나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까워요. 만약에 그림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서로 뭐 개념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져주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기지 않으려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당신은 좀 힘들지?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아 정말 쉽지 않았는데 운이 참 좋았구나. 행운이 함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일들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옆에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 같이 아주 늘 동행하고 같이 뭐든지 맞춰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오히려 더 서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껴안아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오히려 힘들고 그냥 무대뽀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이 맞아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다름하고 이제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구별하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해서 나하고 상대하고 생각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치관이 다른 건데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다른 것과 공존하기가 이제 아까 먼저 번에 질문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걸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같이 또 살아내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양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러는 것들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땠어요? 우리 남편이 아까 얘기했듯이 져주는 연습이요. 그게 의도적으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사랑하라고 많이 가르치는데 그리고 결혼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 친구들이 얘기해요. 누가 이기는지 서로 그런 싸움이다. 주도권 싸움 뭐 예.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는 친구들의 얘기고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게 누가 더 많이 양보하고 져주는가.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그 제일 중요한 건 존중이요. 그래서 존중을 서로 해주고 서로 받으려면 애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다행이었다. 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주 편해지고 다 손을 놓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순간 많은 게 부서지고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애쓰고 노력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작전을 결혼하면서 이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이 처음에 결혼 초에는 나는 완전히 수사자 같은 식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왕적. 예, 제왕적인 것도 있고 또 전혀 다르요. 예, 1년에 한 설거지를 한 두세 번 이렇게 하는데 묘하게 어쩌다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할 때 친구 와이프가 와서 보고 때마침 그리고 또 내 동생 그 개수 씨가 또 와서 또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잘해주는 남편한테 걸로. 잘해주는 걸로 하고 설거지도 다 해줘. 당신은 뭐 이렇게 왜 안 해? 뭐 이런 식의 저기가 많았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10년쯤 지났을 때 이제 담배를 제가 많이 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굴뚝집사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루에 3갑 이상씩 이제 피게 됐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라고서 결혼한 이후에 이제 10년쯤 됐을 때 담배를 끊었어요. 제일 큰 선물이 되죠. 근데 너무너무 사모님 위해서 너무너무 싫은데 나 자신도 그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는 이제 방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고 또 거실에서도 피고 뭐 화장실에서도 피고 그랬었는데 잿더리가 다 곳곳에 다 이제 잿더리가 다 있었는데 이제 담배 피던 담배와 라이터와 이런 거로 그대로 놔두고 강하게 담배 때문에 싸운 게 뭐였냐면 이제 담배를 처음에는 하루에 1갑 정도씩 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느는데 하루에 3갑 이상을 피니까 이제 담배를 사갖고 오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보루로 사갖고 오라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 담배 2갑을 약속 주머니에 1갑씩 채워갖고 나가고. 이게 자랑이 아닌데 우리 남편은 뭐든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겨본 적이 사실 30년이 지났는데 이겨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지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씩 동화돼서 뒤집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심정적으로는 늘 뭔가 지는구나. 아우 힘들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그만큼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고마워해요. 그 부분이 좀 중요했죠. 어디서 이제 지역신문인가 이제 그 기사 난 거 보니까 한 10년부터 넘은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 화가로 또 이제 작가로 부부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존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존중 중에 하나가 그 기사에서는 혹시 이제 아직도 그 존댓말을 쓰신다 이런 게 잠깐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 건가요? 아주 편할 때는 이제 반말도 많이 섞이지만 처음부터 존댓말 합시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존대를 하면 친정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못 견뎌요. 그게 뭐냐고. 근데 그래서 조금씩 지금도 조심하고 눈치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왜 이웃집 사람처럼 대하면 서로 다툼이 적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긴장하고 존대하는 게 제일 힘들고 부딪혀야 될 때 존대하는 건 그리고 이제 서로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형제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이름 부른다고 뭐라고 누구 애 엄마라고 하질 않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굉장히 그 좋아. 뭐라고 부르는지 얘기해드려요. 은숙 씨라고 부르죠. 그러시구나. 저는 태용 씨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수줍어요. 이름을 부르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싸우죠. 저희도 싸우는데 자주 싸워요. 근데 많이 싸워요. 속으로. 근데 이제 소리 안 나게. 서로 이렇게 손이 맞닥뜨려야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져주니까 이제 싸움이 크게 되지가 않죠.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언쟁이 있고 싸우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일단은 싸웠어도 그날 저녁에는 일단 화해를 하고 내일 다시 싸우더라도 일단은 화해를 하고 또 서로 미안하다라고 이제 하고 그러고선 뭐 다음번에 또 싸운 경우도 있어요. 연장전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일단은 좋든 싫든지 간에 이제 미안하다. 내가 요거는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어서 그런 용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뭐 끊으셨다고 하니까 담배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는데 작가분들이 이제 좀 술이라든가 담배 어떤 정신적으로 이 뭐 영감이라든가 생각을 많이 필요하는 분들이 거의 뭐 필수적으로 이렇게 애용하는 기호품처럼 돼 있는데 뭐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좀 그렇게 그렇죠. 네. 그 담배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꼭 물고서는 있었으니까 손에 들고 있고 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샘 2박 3일로 이제 꽉그 잠 못 자고서는 작품을 하고 뭐 3박 4일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작품을 완성을 하고서는 감상을 하다가 이제 기절하듯이 녹다운 됐는데 그때 담배가 손에 들려 있었던 게 쓰레기통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름을 많이 쓰니까 예. 그런 저는 옆에서 분다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학원을 다 태워먹었죠. 학원 하실 때 네, 학원에서 이제 작업하면서 아무튼 그 정도였었는데 끊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붙이는 이 패치로 니코덤으로 끊었지만 한 20일을 붙이면서 그 6개월까지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무조건 끊자라고 했는데 이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술도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이제 술을 끊어야 될 때가 이제 됐어요. 담배에서 술로. 술은 여전하지만 그러니까는 애주가죠. 네. 애주가인데 지금은 술을 조금 줄이지 않으면 작품 하는데 앞으로 계속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에서 조금 나는 늘 이제 아쉬운 게 있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가잖아요. 저는 잔소리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바가지는 잘 못 긁는데 끊임없이 속에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또 눈치채고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웅변처럼 알아듣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도 이제 그 술은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그래서 담배도 긴 시간 동안 창작하기 친구였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날 이만큼 친한 친구가 나한테 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담배가 날 못 버리면 내가 담배를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술이 이제 그 단계로 왔어요. 이제 술이 이제 좋은 친구였거든요. 이제까지 어렸을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랬었는데 창작에 가야 친구보다 더 친구였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전에는 술을 먹고도 작업을 하면서 밤샘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나한테 해가 되겠구나 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면 이제 벗어나야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끊을 때가 지금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작도 아주 예민하고 감성적인 것이 둔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흥과 또 그 즐거움에서 벗어난 또 다른 즐거움이 있고 또 다른 이 감성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새롭게 내 자신을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만히 보면 이제 술하고 담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법적으로 낮은 이성, 뭐 밤은 감성, 뭐 이러는 것 마냥 창작이라는 게 이제 이성에 딱 갇혀 있을 때 이성적으로 뭐 법과 규정이라든가 윤리 규범 이런 거에 딱 갇혀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현실을 벗어나거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이제 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몰입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술도 빨리 끊으세요. 특히나 낭만파고 감성적인 쪽의 경향이 많은 그래, 친구들을 좋아해서
끊어서 친구 끊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술 끊으려 했는데 친구를 일단은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일 가장 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어서 한번 또 질문 드리면, 창작이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자기 혼자 흔히 뭐 고독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립된 자기 영역에서 누가 침범하거나 터치하거나 이러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제 보니까 작업실을 같이 한 곳에 이렇게 쓰시면서 창작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좀 영향을 받거나 주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영향은 아니죠. 영향은 아닌데 네. 저는 그 영향은 각자의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돼서 그런지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언은 하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감상자가 돼서 잔소리를 한마디 하면 그것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고무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아주 불편한 점도 있어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누가 내 작품을 뭐 심혈을 기울여서 밤새워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이제 만족하는데 결국은 독자라든가 관람자, 나 혼자만의 자족적인 작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람자와 이제 감상의 평이 분명히 따를 텐데, 그렇게 두 분께서는 제 1차 비평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작품 결과를 이렇게 작은 평가를 해주시니까 그런 게 또 도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중요해요. 이건 뭐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죠.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되짚어 보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많은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주로 나한테는 이제 좋아 이제 좋아라고 하고 주로 격려가 서로 칭찬이. 그런데 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게 칭찬은 잘 안 되고 꼭 내가 느꼈던 부분을 문제점.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시선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표현 방법도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 사람은 따뜻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속에, 그 풍경화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인물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인물을 배제시켜요. 너무나 빨리 변화되는 이 사람들의 그 그러니까 내면의 것들이 조금 이 자연에 침해되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인물을 가능한 한 제외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그 예전에 우대식 선생이 우리한테 푸른 갈등이라고 부부전의 이름을 그게 딱 좋겠습니다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갈갈등등. 이 사람은 칡나무면 저는 등나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좀 꽃을 달고 또 그런데 아주 질기게 끝까지 살아서 어떻게든 감고 올라가는데, 칡은 아주 강하다가 또 쭉쭉 뻗어나가면서 산을 다 뒤덮는가 하면은 겨울이 오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은 곳에 있지 않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칠기고 내가 등이구나. 그런데 서로 좀 바라보면서 간섭하고 얘기하고 조심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감성을 그 시나 글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림이 그려지고
이분은 이 양반은 어쩌면 그 부분이 딱 어떨 때는 칼로 자른 듯 딱딱 부러지면서 그런 그 분석적인 데도 있고 강하고 그래서 또 기댈 만하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단순화 작업도 좀 있고 그리고 형태 속에서의 그 면, 그러니까 생면, 그러니까 색깔의 덩어리를 이렇게 던져주고 싶죠. 이렇게 그림에서는 내 그림에서는 자연에 있었던 그 감성을 이렇게 화폭에는 색덩어리를 이렇게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도 좀 이렇게 경직된 틀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색도 원색도 좀 많이 쓰게 되고 그런 편이죠. 저는 본인이 그걸 안다는 게 예, 그렇게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작품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아까 그 각이진 얼굴 이제 없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태용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인물을 좀 배제하신다고 그랬고 또 이제 우리 김은숙 선생님은 천인화, 천명의 이제 인물을 좀 그리고 싶다는 어떤 그 의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차이가 여행을 가면 그 사람 사는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싶고 그게 재미있고 이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싫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묵직하고 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언제나 문제를 탁탁 찾아내고 던지고 나는 모든 걸 다 녹여내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나도 저 각이 좀 필요한데 저 과단성이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때 그 토요일 날 이제 갔을 때 선생님이 얼굴 각을 우리는 이제 그런 전에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왜 그랬을까만 이제 그러면서 바라봤는데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그 각을 작가가 생면으로 부드러움지만 다 분석적으로 하길래 이분은 한국화를 하는데 서양화의 빛과 그림자와 생면으로 그리는구나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은 서양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만 그렇게 썼다고. 출신이. 저기 우리 이제 그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우리 아내 되는 김은숙 그 화가님이 이태용 선생님의 그림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림인지 좀 이렇게 1차 비평을 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모습을 작품 세계라고 해야 되나? 큰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주제가 뭔지 제일 무서운 나중에 또 어떠세요? 그죠? 선생님 그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감성으로 어느 부분에서 탁탁 다가오는 것을 그 감성으로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색이나 면이나 덩어리나 선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사실적인 것 같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분석한 사실이 작품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실은 풍경화나 이런 것보다는 현대회화의 그 오브제를 사용하고 그런 내면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적합할 텐데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이 시골 생활이 조금 더 힘들었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는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리거나 이랬었던 것들을 주워다가
네. 뭐 양재기, 스테인레스, 뭐 봉 예, 이런 숟가락, 것들로 젓가락. 이런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시골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닭장을 만드는데 나무에다 이제는 못으로다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기껏해야 2년이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용접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용접을 이제 마침 우리 동네 선생 중에 그 공고 출신인 선생이 있어가지고 용접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주 무대포로 용접기 먼저 샀어요. 사서 내가 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필요한 것들, 집에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집에 그 입구에 그 베란다나 뭐 이런 것들을 용접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어느 날, 이 고물상을 갔는데 숟가락이 잔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또, 스테인레스 재질. 네, 누군가가 저것을 손으로 들고 입으로 이렇게 가져다 썼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박스보다 이렇게 사오게 됐어요. 아주 싸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씩 이제 구부리고 이제는 만들면서 이제 형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세상 인간사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의 금속이겠다. 이 반짝이고 하는 게 시각적도 저는 이제 서양화가니까 시각적인 이 감성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돌. 예. 그래서 그 돌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쓰던 그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는 서로 이제 새로운 조형물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도 나오고 또 새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형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극과 극 아주 원초적인 요즘에 이제 우리 동네 옆에 개발을 하는데 크게 만 년 전에도 있었던 그 산을 공단이라고 하는 이 미명을 이제 싹 없어지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불과 1년, 2년 사이에 없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뭐냐라고 했을 때 강돌. 그래서 느껴지는.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것들. 내 힘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남들, 많은 사람들이 쓰다가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그 흔적들의 그 식기, 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매치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형을 만들었을 때 그 즐거움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사서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나 비싸거든요. 그런데 고물상에서 버려지는 거를 고물상에서 싸게 고철값으로 해서 사다가 하나씩 만들어 보니까 그 하나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 즐거움이 또 보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게 인위적으로 이 전기나 뭐 이 인공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키네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 또는 뭐 자연적인 이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쓰다듬으면서 돌려보는 수도 있고 이러한 정도의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집집마다 이게 시골에 살거나 또는 뭐 사무실에 있을 때 그렇게 조용하게 구석에 하나씩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조형물들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분해해서 했다가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싹 조립을 하는 하나의 조형물에 나오는 그러한 작품으로다 이제는 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러는 걸로 굉장히 큰 거를 뭐 움직이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자연스러운 자연 속에서 또 삶의 흔적이 남긴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 뭐 이러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활동을 하시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부부 갤러리를 운영하시기도 하는데 집 전체가 조각공원입니다. 그냥 조각공원처럼 지금 말씀하신 돌과 어떤 생활의 흔적이 담긴 그 물건들, 버려진 물건들 이런 것들로 조합을 해서 붙이고 입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찾아가서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좋을 때나 눈이 내려서 좋을 때 오시면 더 좋아요. 전원이라. 굉장히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공간이 시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자연을 옮길 수는 없고 거기만의 또 아주 고유한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시는 분들 찾아가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한번 관람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아버님 아까 서예도 하셨고 또 이제 부부가 또 작가 활동을 하시고 이제 또 자녀분까지 아들들 그 화가의 길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3대가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 안에 그 갤러리 그거 한번 잠깐 규모라든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 어떤 작품들이 있고 그러는지. 갤러리 규모는 한 쉽게 이해하기 한 70평 정도 내부 갤러리가 되는데 방이 중간 되는 방 크기들이 한 5, 6평 되는 방들이 4개 4개가 있고 사무실까지 5개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실을 벽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그 70평을 그냥 보면은 가정집 같은데 들어가려는 갤러리로 꾸며놨죠. 경락고가 또 있고요. 작품. 작품 보관하는 경락고가 또 있고. 전시된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거기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바깥에는 그 정원내 또 지붕 위에 나무로 칠한 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와 강돌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여기저기 올려 있고 접합돼 있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서 보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잠깐 멈춰서 보다가 가고 그리고 안으로 용기를 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에 만져보고 다 이렇게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입구에 이렇게 보면은 버려진 또 스테인리스로 저는 물음표 형상을 한 작품이 크기 큰 거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가 도대체 생각하는 물음 자체를 잃어버린 또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이 모든 삶의 그 문제는 이제 시작이 왜 사냐 라고 하는 이제 이 물음으로써 이제 저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가치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이 될 건지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죠. 그렇군. 그 좋은 점만 너무 사실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좀 이제 이런 작가분들의 세계를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작가들의 한켠에는 나를 드러내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만큼의 그 능력이 있고
아주 독창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은연중에 그런 게 가장 뭐 작품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은 좀 예.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예, 그게 예. 그래서 누군가 뛰어난 작품을 보고 작가를 보면 정말 자극받고 네. 또 이렇게 도전받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떨까 아니면 저 작품처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도 들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나한테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더 그런데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예. 아까 남편이 말했듯이 이게 영원 불변의 것도 아니고 네. 그 값어치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의 것이 다 알량한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참 한이 없이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한계는 거기 분명하다. 그저 매 순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원래 네. 손이 빨라요. 그래서 그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네. 저가 그리고 이제 색감도 좋고 또 이제 마음에 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렘브란트의 작품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접했을 때 너무나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때는 이제 피카소의 작품을 저는 집중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처음에 이제 전시를 위해서 그때 봄에 유화를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중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염없이 그리고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돼가는 중인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 김봉영 선생님이 뒤에서 내 작품을 보시더니 야! 손 떼어! 그래!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림 속에는 긴장과 그 다음에 하염없이 계속해서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되는 게 아니고 집중, 네. 생략. 그래서 어느 때에 가장 최고의 수준에서 붓을 보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배워서 지금도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아까 앞에서 해주셨는데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한계를 느낀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있을 텐데 그 한계 앞에서 어떤 떠오르는 건 겸손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으로 좀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쭤보려고 먼저 이제 우리 김원수 선생님이 이태영 선생님 작품 세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달라고 이제 하셨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해 달라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다 따뜻하고 손 빠르고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소도시잖아요. 네. 그래도 근데 소도시에서 나이 친구들은 없고 이 사람의 친구들이 주변에 쫙 있고 새로 사귀고 새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새로 친구가 되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내 작품을 자기 나름으로 보고 은숙 씨 작품에는 바람이 언제나 들어있어 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 서정성을
굳이 찾아내주는 사람도 있고 뭐 나는 그래서 뭐 우리 친구인 이태용의 그림보다 그 부인인 당신 내 그림 친구들 다 그래요. 뭐 이런 소리 이 사람 그림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참 즐거워요. 그리고 친구를 계속 사귈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밤에 운전하러 예. 이 사람 친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다른 그 여자들은 별로 이제 못 나오는 자리인데 언제나 나가서 옆에 있다가 네.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오는 뭐 2시, 3시 돼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좋았습니다. 예. 저도 몇 차례 이제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는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우리 김원숙 선생님 노래 또 이렇게 하시면 옆에서 또 가만히 안 있고 대부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또 이태용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노래. 따라서 이렇게 듀엣으로 했던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둘이서 노래를 예, 같이 좋아해요. 이래 저래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잠깐 이제 그 아버님 이제 이태용 선생님 아버님 교장 선생님을 하셨죠. 예, 지역에 사셨고 좌울 이기서 선생님이신데요. 예. 서예를 하시고 이제 교직에 있으시면서 이제 또 그 국악기 단소 퉁소를 아주 잘하셨어요. 거의 뭐 서예를 30년 이상 하시고 예능 자질이라고 해나 이런 거를 선생님이 아버님 이어받으시지 않나.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누님은 성악을 하고 여동생은 그러셨구나. 조각 전공을 했고 전부 다 뭐 예술 집안이네. 저희도 아버지의 그 그림 솜씨는 어느 하가 못지않은 정확하고 사생력 대단하시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이제 화가는 저가 했지만 우리 막내 여동생도 서양화 전공해서 교사하고 지금도 뭐 작품하고 남동생도 취미로라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고 서로 모이면은 그 화성이 될까 서로 소프라노 뭐 그러니까 가중창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노래들을 서로 좋아하고 이 두 가정이 이제 그 형제들끼리 모여서 사돈간에도 그렇죠. 교회에서 옛날에 사중창 발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걸 좋아해요. 한번 기회 있을 때요 두 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먼저 이제 김훈 선생님 시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태용 선생님 이미 이제 목소리가 한감 넘은 목소리들은 그런데도 대단해요. 예. 듣고 또 듣고 그렇게 그러셨었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부모님은 자기 자식한테 본인이 했었던 직업이든 어떤 그런 일을 물려주지 않는 게 이제 거의 뭐 그 관례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아버님은 뭐 교단에 교직에 계시면서 같이 서예 활동을 하셨었고 또 우리 이태용 선생님도 교직에 계시면서 작품 활동 계속 해 오셨고 이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이 이제 그림 미술을 길을 걷는데 뭐 말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뭐 은근히 좀 하기를 바랬죠. 그랬는데 작은 애는 안 한다고 갖다 늦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다 돼가지고 그때 그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큰 애는 만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화 말고 이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만화가들을 이제는 알게 되어 왔고 또 같은 제자들이 이제 만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는 길들이 굉장히 그 고나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이 만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하든지 하자. 만화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이제 하다가 학업도 저는 포기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제 영접하고 이런 걸 보더니 지도 이제 영접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그 회사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애는 서양화나 이제 그쪽이고 작은애는 그래도 한국화 쪽인데 뭐 요즘은 그런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도 계속 그 예술적인 어떤 그 감성이나 또 공부를 하고 또 뭐 미술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전부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게 그래서 작은 아들이 공부를 하는 걸 현대미술을 이해를 하려니까 새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 그 강좌를 제가 들으러 다녔어요. 아,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있구나. 현대미술은 이런 작가들까지 지금 왔구나. 그걸 배우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되고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요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자녀들을 그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걸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뭐 그 앞날을 뭐 막고 뭐 가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그냥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참 좋아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죠.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존중해요. 왜냐면 어느 때서부터인가는 이건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하는 거를 40 중반 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존댓말 가능하면 존댓말 하려고 그러고 또 같이 이제 이 부자가 이제 같이 술 한잔 할 때 꼭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따르고 예, 그게 생활하는 데 됐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면 의아하게도 봐요. 자기 아들한테 두 손으로 술을 따른다는 걸 보고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게 행복이에요. 예. 여기 갤러리에 가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버님,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님 서예 작품도 있고, 예. 우리 두 부부의 작가분들의 작품도 또 한눈에 볼 수 있고, 바깥에는 이제 최근에 그 용접과 생활 쓰레기라든가 이러는 걸로 작업을 하신 작품들이 그 조각품처럼 아주 널려 있어서 한번 꼭 가서 관람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거기에서 더해서 요즘 작은 아들 작품이 함께 갤러리에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못 봤는데. 한 자리에. 그래. 3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작가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자녀분 말씀해 주실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떤 뭐 가치가 돈 중심으로 또 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두 분이 거의 예술가로 이제 오랜 생활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술가를 지금 다른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이름이 알려진 작가가 아니고 그야말로 향미에서 그 시골 작가예요. 그래서 작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프로페셔널로 그림을 팔아서 전업 작가로 살아내기는 힘드니까 프로페셔널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언제까지나 이런 약간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제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자기 작품의 가치를 어느 정도 그래도 판단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때도 과연 올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정신으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나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어떤 쪽에서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그 시각적인 자극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예술가다라는 그런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눈이 보배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시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존대받는 이런 이 과정에서 나는 예술가로 또 화가로 또 조형을 만드는 작가로서 이렇게 살아올 때 사람들이 좋게 보고 또 즐거워하고 이런 속에서 나는 그게 경제적인 큰 이득은 없었지만 이제까지 살아올 수만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고, 그리고 행복이지 않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또 그걸 할 때 모든 거 다 잊어먹고 즐거움으로 그냥 빠져서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예술가의 삶이라면 그것도 좋겠다. 그것이 예술가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미술학원도 많이 줄고 또 그림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다면 좋다, 하라 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이 세상은 보여줄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열심히 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 민족,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손재주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국가적 경쟁력으로 봐도 그렇고 또 크게 큰 돈 안 들이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중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작가, 우리도 이제 취미 생활도 많이 하지만 내가 이제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일로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 이게 일이라고 느껴질 때 굉장히 이게 이제 힘들어지고 뭐 피곤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는 것에서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작가로서 그 긴 시간 동안 오랜 또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허전함이 좀 배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게 그냥 작품만 해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참 더 좋을 텐데 그것 외에 뭔가를 애를 써서 뭐 가르치는 게 젊어서는 됐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저도 학원도 접고 또 나이 드니까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젊은이들이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가르치는 일로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그 일을 이제는 작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을 가지고 과연 생활할 수 있으며 또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할 때 이제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참 우리는 많이 다행이야. 이 시골에서 이렇게 그래도 여유 있게 마음으로나마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참 좋은데 그 좌절들을 다 그래도 뛰어넘을 만큼 그림은 매력적인 거고 행복한 거고 그래서 사는 날까지 정말 계속 그리면서 살게 되겠다. 그런 그리고 또 시골로 다 철수해서 이제는 시골로 들어왔는데도 그림을 배우러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고맙지.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 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라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아주 좋습니다. 손이 떨리기 전에 눈이 더 나빠지고 뭐 이렇게 희미해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외려 다른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바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거예요. 더 열심히 이제 하여튼 막바지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죽을 때까지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작품 하나라도 있으면 행복한 삶이 아니었겠나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시점에 점점 다가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거를 다 양보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화가로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던 어떤 배경에는 이제 이태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가능했었던 것 같고 저는 계속 여러모로 학원, 화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떨 때는 남편보다도 더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벌어서 산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돕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생활이 이제 더 이제 그리고 여유가 없었죠. 워낙 둘이 시작할 때 빈손으로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가졌던 화실을 합해서 시작을 했고 하다못해 신혼에 접시 손님이 왔는데 그림 그리던 접시 외에 접시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없는 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계속 입시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그 학원 그 임대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손주들이 컸으면 하는 그래서 송탄같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시골인데 여기에서 조상의 대대로 10대째 살아오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시고 사회교육자로서의 그 애정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애들이 컸으면 좋겠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러시다 그래서 그냥 두말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뭐 제대로 잘 모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교장 선생님 재산 뭐 많으셨다는데 다 또 그게 형이 다 날려서 헌납 사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됐어요. 그 집안의 것만 날리겠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걸 내 동생하고 나하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없어지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 형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뭐 여전히도 뭐 힘들고. 그렇죠. 근데 참만 다행인 게 이 사람도 우리 형 때문에 당신 왜 그랬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들었고 그리고 또 내 동생 그 부인도 이렇게 내 동생한테 우리 형이 이렇게 잘못한 걸 왜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지 않았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예, 다른 원망이라든가. 예, 그렇죠. 다른 집안에는 그런 원망과 싸움이 많다는데 우리는
뭐 내 거 아니야? 네. 뭐 조상님들께서 내려온 주신 거라 내 게 아니었고 난 차남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게 마음에 들있나 봐요 남자들이 네. 확실히 이게 조금 책임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인한테 대해서 이런 데 대한 미안하죠. 그 이상한 이제 그런 게 있겠죠. 하긴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솜씨밖에 없으니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좀 빠진 거 이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든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 김원석 선생님이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의 초조함이 있어서 작품 활동에도 좀 서두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활동 그 생활비 때문에도 생각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요즘은 그 우리 남편은 이제 도자기 목걸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고 또 저는 어쩌다 시작한 벽화일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벽화일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서 좀 아주 그렇게 넓고 시원한 그 벽면이 작품을 남길 공간이 됐으면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큰 거, 작품도 큰 거를 크게 하는 게 좀 이게 즐겁고 그리고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는 뭐 이제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뭐 유럽을 가봐도 이만큼의 이 도자기로 만든 그 목걸이를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하면서 많이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또 이 틈새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서 이것이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기둥이고 벽인데 저기 우리가 조금 시간에 여유가 나면 저기 둘이 같이 이런 작품을 한번 해보자.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방해되지 않게 저거 해놓으면 재밌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나눠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길가에 가면서 이제 도로가 옆에 이제 커다란 전신주나 뭐 이런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부착물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몇 개를 정해서 그림을 기둥에다 그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면은 참 좋겠다,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젊은이들 같은 벌써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기 있거나 국가 소유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얼만큼 할 수 있을 능력이 내 힘이 될런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고요. 사실 이제 작품이면 작품 또 뭐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면 이야기 따로따로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이제 끝도 없을 텐데요.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나누고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과 생활 또 예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회에 또 이혼율이 그렇게 높고 상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아주 높게 치밀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오늘 이태용, 김은숙 부부화가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가 던져주는 의미는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